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육아의 부담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네. 남녀 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고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같은 수준의 임금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사실 아까 송년회 분위기가 많이 변했듯이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도 요즘은 많이 권장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제 주위도 보면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런데도 좀 복직하기가 어렵다는 편견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복직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열악한 중소기업과 같은 곳들은 이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복직 비율을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요. 복직 비율을 대기업은 93% 정도가 복직을 했는데 이제 중소기업은 80.9%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는 육아휴직 후에 뭐 자이건 타이건 간에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회사에 다시 이제 오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육아휴직 뒤에 이제 고용 유지율이 얼마인지, 그거 이제 저희가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 유지율, 그러니까 네네. 이제 육아휴직 후에 얼마만큼 동종 자리에 동종 임금으로 이제 배치가 됐는가를 봤더니 만약에 임금도 좀 줄면 여기 안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업무에 배치된 비율을 봤더니 역시나 대기업은 87.4% 정도가 됐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9.5%가 됐어요. 떨어졌네. 네. 그 말은 이제 중소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31% 정도가 육아휴직 후에 일자리에서 쫓겨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도가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에 따른 뒤에 따르는 이제 고용 문화가 좀 후진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좀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어떤 거 있습니까? 일단 네. 그 육아휴직은 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있어요. 뭐 해고라든지 불리한 처우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네. 돌아온 뒤에도 동종의 직무, 동종의 임금 수준으로 복귀를 시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해고 종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밖에 불리한 처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상황이잖아요. 네, 육아휴직 그렇습니다. 같은 부분이 확실하게 좀 보장이 돼야 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출산이 일어나고 네. 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똑똑하게 구직자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육아휴직 편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자, 2018년 요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 회사 측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고 인터넷 카페에 이런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2달 뒤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었는데 회사 측이 육아휴직 등은 인건비 부담이 있어서 이달 말쯤 그만두면 좋겠다고 알려온 것이다. A씨가 거부하자 요양원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시설 입장도 생각해달라, 방법을 찾아보자라며 대화를 끝맺었고 답답해진 A씨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썼다. 문제는 A씨가 쓴 글을 요양원 측이 알게 되면서 생겼다. 요양원 측은 A씨의 글 때문에 악덕 기업으로 몰리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 결과까지 받았지만 이번에는 요양원 측이 법원에 재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씨에게 해고라는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 사례를 보니까 먼저 두 가지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니까 해고 통보를, 그러니까 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넌지시 말한 것.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넌지시 말한 것은 법적으로 일단은 책임은 없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말한 우리는 것뿐이니까. 사실 근로계약이잖아요. 네. 이제 계약의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처음에 이렇게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때?라고 상대방한테 제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로자들도 사업주한테 휴가 좀 더 주세요.
월급 올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듯이 사업주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그 얘기는 하되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관두고 싶지 않아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회사는 이제 물러난 거죠. 그렇다면은 좀 한번 우리 한번 조금 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법적으로는 일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됐는데 이 카페에 글을 올렸고 회사가 여기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면서 이게 좀 법적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사실 이 A 씨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네. 자기는 출산 휴가를 앞두고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압박을 받았고 그래서 그냥 글을 쓴 것뿐인데 갑자기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들어오니까 또 같이 싸워야 하는 상황이고 그쵸. 이럴 때 일단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원 쌤? 네, 일단은 그 글을 얼마나 자세하게 썼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3자가 봤을 때 충분히 이 요양원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네.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아무런 내부적인 사항인 것을 이제 외부로에 이제 공론화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노동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민사 간의 민사죠. 문제로 봐야 될 네.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저는 이 사례를 보면 이 회사 측에서 이 근로자분에게 우리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드니까 우리가 육아휴직을 잘 이제 이후에 종료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대기업도 좀 마찬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니까 사실 인사 담당자분들이 이 제도적으로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고용보험에서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 측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건 없이 육아휴직하는 기간 동안은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인사 담당자 또는 회사 측의 입장은 육아휴직 때문에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던 부분을 네. 봤을 때 또는 이 육아휴직이 오히려 요즘에는 육아휴직 장려하면 장려금도 줍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만약에 인원이 모자라서 추가 채용했다 그럼 60만 원까지 주고요. 네. 육아휴직 이후에 어느 정도 채용을 보장해주면 그거에 따른 지원금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회사 네네. 측에서도 조금 더 이 모르셨나 제도적인 봐요. 이해를 네.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서 드는 네네. 생각인데 이렇게 억울해서 뭔가 글을 쓸 때 회사를 알지 못하게 쓰면 괜찮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기반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건 괜찮아요. 이게 허위사실 유포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보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이제 명예훼손. 명예훼손. 되는가 안 되는 건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자체는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A 씨에게 해고라는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A 씨가 글을 쓰면서 무언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시킴으로써 약간 사실관계를 왜곡시켰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시하는 건 괜찮지만 본인이 느낀 주관적인 감정들로 통해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면은 이런 징계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같은 경우에는 해고까지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징계의 사유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시던 말씀. 그리고 네.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이게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은 이제 육아휴직이 6개월만 근무를 하면 육아휴직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육아휴직을 이제 예를 들어서 4살짜리 자녀를 가진 직원이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6개월만 근무를 하고 회사에다가 저 사실 둘째가-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회사는 거절할 권한이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요? 예, 거부를 못해요. 법적으로. 폐업하지 않는 이상은 의무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거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들어가서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쓰면서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회사는 그 기간 동안에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 기간은 100% 근속 기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연차 수당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6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 수당도 1년차 연차가 늘어나서 1년 만기하면 26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31분의 평균 임금에 따른 퇴직금, 26일치의 통상 임금,
총 56일치를 근로자한테 6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건 지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들이 조금 멀리할 수밖에 없고 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이 존재를 하는 아니 거죠. 그런데 그렇게 꼼수를 쓰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정말 아기를 가져서 선의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측이 거부하지 않을 어떤 제도가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50%로 낮춰준다든지 이제 회사에서 결국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이 비용 부담을 좀 낮춰주면은 경력 단절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 차원에서 이제 퇴사 권고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죠. 네. 저는 사실 이 육아휴직을 앞둔 상황에서 해고에 종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는 괜찮다고 보더라도 우리 사회 통념상 매우 이제 질타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올렸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됐고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까지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문제를 이게 모든 걸 전부 다 법적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특히나 네네. 이제 사람과 관련한 노동법, 맞아요. 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사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이게 소프트하게 방법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걸 이제 회사 측에서 조금 잘 하지 못했던 것이 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무사님들 같은 전문가분들한테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소개해 사례 주시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표이사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근로자 B씨를 휴직 전 업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전보를 했고 휴직 전 임금 22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B씨를 복귀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장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A씨와 이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야, 이거 진원 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벌금형에 일단은 대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대표이사님이 좀 지나치게 완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옛날 사람? 네, 융통성이 없다. 그렇죠. 저는 옛날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시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갖고 제가 자문을 해보면은 이렇게 완강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가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가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게 되면은 뭐 다음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22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낮춘 거 이거는 사실 현저하게 임금을 낮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살짝 낮춘 거죠. 그렇죠. 살짝 그러니까 사실 낮춘 정도죠. 20만 원 차이가 이게 12개월 곱하면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크거든요. 맞아요. 월급 근로자들한테 크지만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따질 때는 과연 이 20만 원에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이제 들여다보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20만 원 정도는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동일한 임금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임금으로 복귀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치 전환, 부서 이동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고유의 권한이죠. 순환보직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 전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근데 둘 다 먼저 처음에 220으로 복귀시키고 똑같은 직무로 복귀시킨 다음에 바꾸는 건 문제가 없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사가 약간 인사관리를 잘 못한 측면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청은 분명히 개선 명령을 먼저 내렸을 거예요. 이렇게 기소를 하기 전에. 근데 대표님이 보나마나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을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금이 부과된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원 쌤은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사례는 명확하게 해고의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네. 사실 지금 이번 두 번째는 저의 가장 큰 이 핵심은 대화의 부재라고 봐요. 대화. 특히나 이 그 젠더 이슈라든지 어쨌든 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주분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조금 예민해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금 육아휴직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조직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대화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했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이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아까 전에 뭐 20만 원이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중소기업을 보면 사실 20만 원 차이는 이제 월로 치면은 20만 원이지만 연으로 치면 240만 원이 그러니까요. 되고 그죠. 추가적인 수당까지 그죠. 합치면 사실 10%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지 않을 수 있긴 한데 이제 세금을 또 떼고 보면은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더 합리적인 수준의 대화가 좀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사례보다는 조금 의도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네. 중간에 좀 내부적인 이걸 풀어가는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육아휴직법과 관련된 그 법률에 무조건 동일한 부서에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뭐 사항이 있나요? 100%는 아닌데 100%는 그 아니고.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임금 수준에 배치를 임금만 해야 맞춰주면 된다. 큰 임금과 문제다. 동일한 이제 업무 내용 수준. 그러니까 아.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인사 업무 하던 사람을 생산직 가라고 하는 거는 아. 너무 차별적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동종 이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곳에 배치하면 상당 수준으로 봐주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 이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한 것으로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 직장인 중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승진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거의 40%에 달했고요. 사내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34.1%였습니다. 차별을 당하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 이유 뭔지 물어봤더니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40% 정도로 가장 많았고 체념이네요, 체념. 승진이나 인사고과 등 직장 생활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돼서라는 응답이 30% 정도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통 여성들 입장에서는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승진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원 쌤부터.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회사에서 평가는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평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례 보면은 승진에서 차별을 당한 것으로 느낀다고 하고 있거든요. 느낀다.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주관적이다. 그렇죠. 본인들이 아무래도 저는 차별 받은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느끼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등급이 낮게 평가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해보면은 대부분 평가를 낮게 받은 분들은 이 평가에 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회사에서는 A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는데 본인은 갖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나는 기여를 했다. 평가 지표에 없는 다른 부분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의 낮은 그 평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가 자체가 좀 오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높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은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른 직원들은 만약에 팀장이라든지 좀 핵심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자리가 또 탐나거든요.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꿰찰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과 이제 휴가를 갔다 온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회사는 또 빨리 변하잖아요. 1년이면 진짜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맞습니다. 그 변화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승진을 시키는 게 회사 입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죠. 돌아온 사람이 또 열심히 하고 잘하다 보면은 당연히 또 이제 승진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관적인 부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어쩔 수 없는 객관적으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진원 쌤은? 네, 저는 평가상에 이제 이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못했잖아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저도 이제 평가를 해보면 보통 평가는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럼 1년 사이에 사실 육아휴직을 반 이상 보통 가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평가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럼 평가할 게 없으면 고과를 잘 줄 수가 없고 승진할 이제 그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저는 이 불리할 수 있는 것이 업무는 못했으나 이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이제 연결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법적인 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법적인 보호가.
특히나 이제 업무적인 개선은 당연히 안 됐죠. 업무적인 평가는 당연히 안 됐지만 그거 외에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뭐 기여점이라든지 또는 네. 육아휴직을 갖기 때문에 우리 이제 조직의 뭐 워라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든지.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덧붙이고 예, 싶은 예. 게 회사는 일단 공기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고 우리가 경영학에서 배우다시피 회사는 이윤 창출이 최대의 맞습니다. 목적이죠. 최근에 네. 이제 뭐 사회적 가치도 지켜줘야 되고 사회적으로 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이거든요. 저출산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사회 문제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 자체도 또 위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동연구소 자료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조직 몰입도가 강화됐고 인당 이익률이 강화됐다는 지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손해일 수 있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증가되는 시기는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R&D 뭔가 생산성 향상보다는 창조성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가 돼야 된다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시야를 넓게 봐서 네. 육아휴직에 대한 거를 장려하면 결국 그게 우리 회사의 소프트 파워로 돌아온다. 이런 그러니까요. 인식이 명확하게 좀 깔려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회사 직원들이 누군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쵸? 엄마가 예. 육아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는 점. 나연음 씨가 또 주옥 같은 그러니까 이게 말을, 네. 육아휴직을 쓰면 평가가 안 좋게 된다는 게 너무 지금 당연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네, 근데 네. 이제 업무는 안 했으니 네. 그 외적인 가점을 부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에서의 육아휴직 제도 어떤 모습인지 좀 짚어볼 텐데요.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일단 저는 그 미국의 사례를 한번 좀 검토를 미국의 해봤어요. 사례.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는 금융회사가 있죠. 예. 네.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이제 20주의 유급휴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몇 이거는 달이죠? 20주면 5개월 정도네요. 네, 5개월이 조금 안 되겠죠. 네, 그 정도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을 한다라고 100%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예전에는 엄마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던 것을 이제는 아빠, 엄마와 관계없이 20주의 유급휴직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은 사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급휴직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이런 유급휴직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 우리가 다 알 수밖에 없는 이 대형 금융회사는 그렇죠.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조금 더 고급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혜택들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은 이런 제도들은 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네, 네. 양말 회사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례 준비하셨어요, 송지원 선생님? 네, 저는 그 스웨덴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유럽? 우리나라가 네. 기간이라든지 제도 자체는 OECD 국가 비교해서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이제 의식이죠. 우리의 의식, 소프트 파워가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비교해 보면 스웨덴도 뭐 우리나라만큼의 이제 충분한 기회를 주는데 좀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나라는 남성 육아휴직은 의무화가 아니죠. 그렇죠. 남성 육아휴직은 그냥 원고인가요? 선택자에 한해서 이제 네. 신청을 받는 건데 이걸 또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또 신청도 잘 못하고 또 신청한 사람들이 괜히 회사에서 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아직까지 네. 그런 게 이제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성에 대한 것들을 제가 비교해 보니 OECD 국가 평균 좀 낮아요. 남성이 쓰는 비율이. 네. 그래서 롯데그룹이 작년에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면 무조건 가게끔 했어요. 신청이 아니고 무조건 가게끔. 롯데. 되게 이제 선진적인 사례로 인정을 그러네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기간은 짧습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좀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말 신청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손해 보고 한다면 그냥 아예 의무화를 해서 좀 짧게라도 의무화. 하면
훨씬 더 이제 워라밸이 정착이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떼파파가 스웨덴에서 나온 얘기.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훅 가가지고 네. 손철살인 발언 한마디씩 짧게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아 쌤. 네, 저는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제가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자녀를 그 아침에 어린이집에 제가 보내고 출근을 했던 기억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기간이 있거든요. 등하교를 같이 하셨고. 네, 네. 학교는 아니고 등교를 제가 네. 굉장히 시켰는데 스위트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실 굉장히 친해졌어요. 오. 아침에 엄마가 회사를 가고 저랑 이제 둘이서 아침에 지지고 볶으면서 씻기고 옷 입혀가지고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들입니다. 오. 네. 그래갖고 이제 유치원을 보내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얘가 그냥 밥 먹고 잘 가주면 되는데 울고 불고 안 간다고 떼쓰고 어린이집 앞에서 아빠 안고 안 놓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 이게 육아휴직이라는 거 상당히 필요하고 아빠들도 자녀들이랑 이런 지지고 볶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년 한 번 딱 육아휴직이 아니라 1년에 한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씩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기업들이 이렇게 그 비용을 들이면서 계속적으로 육아휴직을 보내주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부담이죠. 쉽지가 않아요. 예, 기업들도 무조건 다 돈을 버는 기업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이런 장치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원 쌤. 지원 쌤. 네, 저희 같이 지금 하고 있는 트러스트원의 스텔라 선생님 있잖아요. 맞아요. 스텔라 선생님도 지금 그 아기하고 같이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어. 근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그 이제 가정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 또한 이제 아직 아기는 없는데 저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회사도 중요하지만 좀 가정의 행복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 하물며 이제 일하는 구성원분들, 직원분들은 당연히 내 회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팩트가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내 회사는 맞아요. 아니죠. 그러면 가정이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정을 먼저 한다고 회사에서 뭔가 이제 눈치를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인식을 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기업이건 아니면 회사건 훨씬 더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